안녕하세요.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의 사기 속에서 강직함의 기둥으로 섰던 한 남자와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았던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급정열전의 두 주인공, 급왕과 정당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급정열전은 절대 권력의 뜨거운 용광로 같았던 한무제 치하에서 사마천이 의도적으로 제시한 두 가지 다른 정치적 덕목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한쪽에는 타협을 모르는 정의감과 강직함의 상징, 급암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온화한 인간애와 너그러움으로 사람을 품었던 정당시가 있죠. 이들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 사마천은 우리에게 불변의 원칙과 냉혹한 현실 정치 사이의 영원한 긴장 관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제1장 불굴의 간언가, 급암의 생애와 원칙입니다. 그의 인격은 격식보다 백성을 우선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가 태수로 있을 때 한해 지역에 큰 불이 나고 인근 하남 지역에 수해가 발생해 수많은 이재민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급암은 황제의 명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 황제의 권한을 상징하는 부절을 사용하여 국가 창고를 열고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임무를 마친 뒤 스스로를 포박하고 벌을 청했지만 한무제는 그의 행동이 오직 백성을 위한 인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그를 용서합니다. 급암은 법의 문자보다 백성의 안녕이라는 법의 정신을 꿰뚫어 본 인물이었습니다. 급암의 강직함은 절대 권력자인 한무제 앞에서도 굽힘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무제는 유학자들을 등용하며 겉으로는 인의 정치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흉노와의 끝없는 전쟁, 영토 팽창 등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를 꿰뚫어 본 급암은 황제의 면전에서 이렇게 직언합니다. 폐하께서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인의를 베푸시는데 어찌 고대 성군인 당후의 다스림을 본받으려 하십니까? 조정은 얼어붙었고 황제는 분노했지만 그의 진심을 알기에 차마 그를 벌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판은 인사정책으로도 향했습니다. 무제는 원칙이나 경력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진 인물들을 파격적으로 등용하곤 했습니다. 급암은 이를 뗄나무를 쌓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폐하께서 신하를 쓰시는 것이 마치 뗄나무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온 자가 위에 놓입니다. 오늘날 후레거상은 나중된 자가 앞선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이처럼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급암은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그 인격의 무게는 조정을 압도했습니다. 황제인 무제조차도 급암을 접견할 때는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도덕적 권위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죠. 이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황제의 처남이었던 대장군 위청을 무제가 변소에 앉은 채로 만났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인격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급암은 당대의 주류 세력과도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황제의 비위를 맞추며 출세가도를 달린 정치적 편의주의자 공손홍을 향해서는 검소함을 과시하는 사기꾼이라 비난했습니다. 또한 가혹한 법 집행으로 백성을 옥죄던 경직된 법가주의자 장탕을 향해서는 칼과 붓만 아는 비열한 관리 즉 도필리라 혹평했죠. 이는 단순한 개인적 비방이 아닌 국가의 방향성을 둔 치열한 이념투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급암의 통치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유학이 국시가 된 한무제 조정에서 그는 보기 드문 도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황로 사상을 기반으로 한 무위의 정치를 신봉했습니다. 동해태수와 회양태수로 재직할 때 그는 실무는 유능한 부하에게 맡기고 자신은 큰 원칙만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큰 노력 없이도 지역이 잘 다스려져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죠. 이는 무제 중앙정부의 간섭주의적이고 법가적인 정책에 대한 실천적 반박이었습니다. 제2장 이제 급암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온화한 후원자 정당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교류와 환대를 통해 신망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했으며 자신의 복록과 하사품을 모두 손님과 주변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틈만 나면 천하의 훌륭한 인재를 조정에 청구했죠.
덕분에 그의 집은 수도 장안의 사랑방이자 당대 정치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시가 보여준 또 다른 청렴의 길이었습니다. 그 밤이 황제에게 직접적인 간언과 정면 대립을 서슴지 않았다면 정당시는 대립보다는 조화를, 비판보다는 포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친화력과 광범위한 인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온화한 방식은 비극적인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대농령이 되었을 때 그는 수많은 자신의 빈객과 지인들을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가 국가의 빚을 지고 직무에 태만했습니다. 결국 대대적인 재정 비리 조사가 시작되고 추천권자이자 최고 책임자였던 정당시가 탄핵당합니다. 그는 모든 관직을 잃고 평민으로 전락했고 다시는 명성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뼈아픈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정당시를 탄핵한 인물은 다름 아닌 사마안이었습니다. 그는 그 밤의 외사촌이었지만 그 밤이 그토록 경멸했던 전형적인 도필리, 즉 법 조문만 아는 냉혹한 관료였죠. 결국 그 밤이 경멸했던 법가주의 관료가 그 밤의 친구였던 온화한 후원자를 파멸시킨 셈입니다. 선의에 기반한 개인적 관계망이 냉혹한 제도적 책임 추궁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난 비극이었습니다. 제3장. 그들이 살았던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무제 시대는 야망과 팽창의 시대였습니다. 흉노와의 끊임없는 전쟁, 남월과 고조선 정벌 등 대규모 군사원정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가혹한 세금 징수 등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경제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밤이 일관되게 반대한 것이 바로 이 팽창주의와 그로 인한 백성들의 부담이었습니다. 당시 관료 사회는 사상의 전쟁터였습니다. 한쪽에는 그 밤으로 대표되는 백성의 휴식을 중시하는 구세대 도가적 무위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공손홍처럼 황제의 팽창주의에 유교적 명분을 더 씌워준 정치적 유학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탄과 같은 법과 관료들이 가혹한 법 집행을 통해 황제의 권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 밤은 이 모든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급정열전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관료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밤은 불굴의 강직함과 정의를, 정당시는 온후함과 인간관계를 핵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밤이 직접적인 간언과 대립을 선택했다면 정당시는 화합과 인재 추천을 통한 영향력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대립적이었던 그 밤은 존경받는 지방관으로 생을 마감한 반면 조화로웠던 정당시는 재정 문제로 실각하여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4장. 이 두 사람의 삶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바로 문전장라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두 사람의 집 앞은 빈객들로 마치 시장을 이룬 듯 했습니다. 문전성시였죠. 하지만 그들이 고위직에서 물러나자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문 앞에 참새 그물을 쳐도 될 정도로 한산해졌다는 뜻에서 문전장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마천은 이 주제를 보편적 진리로 확장하기 위해 또 다른 인물 적공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법무장관 격인 정이었던 적공 역시 현직에 있을 때는 손님들로 문이 가득 찼지만 파면되자마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시 복직하자 떠났던 손님들이 염치 없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막힌 경험을 한 적공은 자신의 대문에 훗날 염량세태의 본질을 꿰뚫는 유명한 글귀를 써붙입니다.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것을 겪어봐야 사김의 정을 알게 되고 한 번 가난하고 한 번 부유해져 봐야 사김의 태도를 알게 되며 한 번 귀해지고 한 번 천해져 봐야 사김의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열전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사마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무릇 그 밤 정당시와 같은 현인조차도 권세가 있으면 빈객이 10배로 늘어나고 권세가 없으면 곧 떠나가 버리니 하물며 보통 사람이랴.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이는 권력에 따라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인심, 염량세태에 대한 비탄이자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제5장 최종 평가입니다. 먼저 그 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의 유산은 용기의 이상 그 자체입니다. 그는 굽히지 않는 청렴함으로 황제의 과도한 권력에 필수적인 마찰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계 또한 명확했습니다. 지나치게 대립적인 방식으로 인해 그는 국가 전체에 체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고위직, 즉 승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당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의 장점은 인재를 양성하고 조화를 유지하는 인간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한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신뢰에만 기반한 그의 후원 시스템은 제도적 결함을 안고 있었고, 그의 온화함은 결국 나약함으로 악용되어 파멸을 맞았습니다. 사마천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급정열전은 단 하나의 바람직한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위 같은 청렴함의 급방과 포용적인 청렴함의 정당시, 사마천은 이 둘을 모두 현인, 즉 훌륭한 인물이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결국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하나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쩌면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과 변덕스러운 인간 사회 앞에서 진정한 미덕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든 종종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급방과 정당시, 이들의 이야기는 인격과 권력 사이의 복잡하고도 때로는 비극적인 관계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우화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급방과 정당시 두 사람의 삶에서 어떤 통찰을 얻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